네, 감사합니다. 삼성 SDS에서 개최하는 개발자 모임에 이렇게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보통 때 같았으면 여기를 꽉 채운 청중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는 안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랜선 바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는 그 코로나19하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사회나 또는 산업 환경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단순히 사회 현상이나 산업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그게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술,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또 변화시킬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산업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도 아니고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30년 정도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요즘에 하여튼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굉장히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것저것 볼 텐데 이렇게 공부만 하진 않았고요. 나름대로 결과를 만들어서 소위 그 논문이라고 하는 걸 심심치 않게 좀 썼고요. 또 제가 쓴 논문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을 한번 조금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제 뒤에서 발표하시는 것도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쓰고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딥러닝을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어서 그런 포괄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코로나 시대에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올해 그 미국의 그 업체들 중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블렌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대충 한 10가지 정도, 10개 업체를, 상위 10개 업체를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들인데 몇 개 조금 특이한 업체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애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소위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아까 넷플릭스 물론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저렇게 10대 기업, 10대 브랜드에 들어갈까는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했던 업체였는데 또는 언택 재택 서비스, 그럼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건 게임기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1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뭔가의 변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요. 또 이런 변화가 크게 정리를 해보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회적으로도 보면 기업이 예전보다는 재택근무라든가 또 화상 업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모이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한다든가 예전부터 교육 분야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오리라고는 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아마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또 전 국민이 요즘은 거의 클릭하면서 집안에서 쇼핑하는 것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결국 우리 삶의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활동 반경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밖에 산업 환경에서도 그런 유사한 그런 변화들이 있고 있는데요. 몇 가지 그 발표된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 결제액이 5조 원에 달했다는데 그게 전년 대비 46%나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보통 배송량이 한 일일 180만 건 정도 되던 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330만 건 정도까지 폭증을 했다라든가
또 뭐 다 아시는 그 온라인 그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줌 서비스가 뭐 이미 3억 명 사용자를 확보했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도 뭐 많이 보긴 했는데 그게 거의 1억 8천 명까지 가입자를 늘렸다든가, 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으면 아예 그 재택근무하는 걸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코로나 이후에도 거의 50% 정도의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런 걸로 보면 소위 얘기하는 그 비대면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꼭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이런 식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전이라든가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기술이 과연 유망할까, 필요할까? 뭐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크게 비대면, 그 다음에 재택, 또 온라인,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개인화라는 건 사실 예전부터 많이 하던 거죠. 뭐 고객의 개개인에 맞춘 어떤 선호도에 맞춰서 뭔가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그거를 조금 더 극도로 발전시키면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 개인의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맞춤형 컨텐츠라든가 뭐 VR 상거래, 또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뭐 5G,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코비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밖에 뭐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테크라든가 비대면 금융, 또 최근에 삼성 SDS도 아마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위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뭐 사실은 이게 배송업체나 물류업체들이나 관심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원래는 뭐 사용수들이 집행될 때 그 마지막 집행되는 데까지 가는 거리, 그걸 뭐 라스트 마일이라고 뭐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배송하는 데서는 그 상품이 최종 집결지에서 고객한테 도달하는 그 지점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거 알아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 보면 단순히 빠르게 배송하고 신선하게 뭔가를 배송하는 게 그치지 않고,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마치 집안에서 스마트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처럼 엄청난 귀중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인프라 기술이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름 자체가 너무나 팬시하고, 오늘 말씀이나 전반적인 생각은 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용할 수 있는 뭐 소위 그 모델을 만드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푸는 뭐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원론적으로는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람의 기억이라든가 연산을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뭐 지능, 인지 기능이라는 것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렵죠. 뭐 지능이라는 게 설계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없으니까 그런 인지 기능에 대한 사이언스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학습이라든가 추론, 또 디시전 메이킹, 뭐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컨셔스니스라는 게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아마 영원히 안 풀릴 문제일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자동화한다든가, 또는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계획 수립, 또는 상호작용, 뭐 이런 특정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인간이 잘하는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흉내내서 하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결국은 이쪽이라고 보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건가 보면 뭐 복잡하게 딥러닝이에요, 뭐예요,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결국 사용자를 포함한 그 환경에서 들어온 어떤 데이터, 또는 그걸 입력을 받아서 그거에 적합한 어떤 출력, 행위, 그걸 제너레이션 해주는 어떤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컴퓨터라는 건 절차적인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수행해서 그 절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아쉽게도 여러분 여기도 다 소프트웨어의 대가들이 모여 계신데 알고리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한 대여섯 개 되는 알고리즘을 뭐 대여섯 개 되는 데이터 구조를 이용해서 적합하게 이렇게 저렇게 틀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하는데 잘 안 되죠. 뭐 잘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안 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늘어놓고 거기에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문제로 바꿔본다든가 그래서 탐색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도 하고 또는 뭐 알려져 있는 지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데이터, 뭐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계를 잘 표현할 수만 있으면 대부분 그걸 그래프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 행간에서 있는 정보들을 자율적으로 끄집어내는 걸 소위 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대신 아는 건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면 좋겠어.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아.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블랙박스이긴 하지만 모수를 잔뜩 집어넣어놓고 그 모수를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입출력이 잘 흉내될 수 있도록 하는 튜닝을 하는 거. 그게 소위 얘기하는 딥러닝 또는 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이죠. 뭐 이런 방법도 사용해서 어쨌든 환경이나 사용자의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답을 내는 걸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역사가 아주 지난하고 아주 부침이 심했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처음에 56년에 시작할 때는 뭐 만만하게 봤어요. 인공지능 한 10년만 되면 금방 만들 줄 알았는데 뭐 잘 안 되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한 건데 그러다가 도중에 뭐 전문가 시스템도 나오고 신경망도 나오고 하면서 뭐가 될 듯 싶었는데 또 다시 안 되다가 지금은 뭐 소위 그 딥러닝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뭐 뛰어넘는 뭔가가 될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저런 역사를 볼 때 또 이런 식의 약간의 흐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관심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는 좀 단순화시킬까? 여러분 또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딥러닝은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어떤 알고리즘인데요. 뭐 두뇌 구조라는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굉장히 단순화해 놓은 게 두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는 소위 다른 신경세포하고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을 돼서 뭐 어쨌든 연결돼서 뭔가 전달 물질이 전달되면 담고 있다가 문턱칠 넣으면 밖으로 내보내고 뭐 이런 기능을 한다. 핵심은 시냅스.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학습을 한다는 게 결국 그 시냅스가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입력에 대한 뭐 사실은 사람은 입력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이 학습이라는 현상으로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저런 식으로 입력된 값을 시냅스가 결국 가중치라고 보면 가중합을 해서 그다음에 비선형적인 어떤 함수를 통해서 출력하는 그래서 저거를 단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써서 우리가 잘만 그 시냅스 웨이트 값을 결정할 수 있다면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을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소위 그 데이터로부터 학습이라는 방법. 학습이 뭐 결국 반복적인 튜닝인데 그 튜닝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풀리는 건데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저 중간에 있는 그 노드의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복잡한 입출력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다 했는데 그거를 레이어가 늘어나면 튜닝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이제 그게 딥러닝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뭐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이거의 강점은 모르는 모수들을 잔뜩 집어넣고 문제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언어 처리가 됐든 영상 처리가 됐든 상관없이 입력하고 출력의 싹만 잘 주어져 있고 그러면 뭐 저 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쨌든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완성된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풀려는 입력에 대한 올바른 출력이 나오는 걸 입력으로부터 출력으로 변환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단순한 변환을 여러 차례 반복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뭐 지난 적어도 4, 5년간은 진짜 박터지게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이런저런 모델을 만드니까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게는 뭐 알다시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나 또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게 뭐 사실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하나는 정적인 데이터, 하나는 동적인 데이터를 모델링하는데 나름대로 적합한. 뭐 그런데 저거는 이미 3, 40년 전에 다 나왔던 방법이에요. 뭐 조금 새로운 게 겐이라는 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개발은 되고 있고 아직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이 뭐 완벽하면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뭐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든가 또 그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튜닝을 하려면 컴퓨터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위 그 포스트 딥러닝이라는 형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아직은 완벽한 솔루션은 없지만 점진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가도 결국 딥러닝은 딥러닝일 뿐이거든요. 지능의 굉장히 일부분을 그렇지만 프랙티컬하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 그런 기술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 결국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좀 더 유익한 어떤 뭐 시스템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뭐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잘 되는 어떤 한 방법에 이렇게 봉착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걸 뭐 그냥 복합지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인공지능 분야에는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어프로치 자체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혼용을 해서 좀 더 궁극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코비드19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까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 저 멀리부터 시작하면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닷컴 버블 시대부터 한번 사회의 변화랑 기술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1990년대 엄청난 거의 지금은 못지않은 거의 소위 미친 시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소위 닷컴만 붙은 회사가 닷컴 붙여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나면 뭐 그냥 뭐 막 되는 그런 사회가 사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뭐 저성장, 저소득, 저소비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바뀌어야 됐었어요. 그걸 뭐 뉴노멀 사회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뉴노멀 사회는 기본적으로 효율을 지향하고 뭐 양적 완화나 IT 인프라, 소위 그 플랫폼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유는 저렇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뭐 비대면, 온라인, 그다음에 원격. 뭐 이거는 사실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뭐 치료법 없는 어떤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접촉을 줄여야 되겠죠. 가장 쉬운 게 집에 있는 거니까 재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재택해서 집에만 있어서 다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뭐 배우기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뭔가 외부하고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게 그게 온라인. 그래서 이런 세상을 뭐 소위 뭐 뉴노멀 2.0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전에 비해서는 뭐 효율도 좋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좋은데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그다음에 그 안전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뭐 그런 방향으로 개발돼야 되겠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안전 서비스랑 잘 연용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사실 지난 10여 년에 거쳐서 거스를 수 없는 뭔가 우리의 추세로 보였어요. 그게 어떤 업종이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했을 때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빨리 될 계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는 이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가속화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까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주로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또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게 기업의 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안전에 좀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인공지능이 뭔가 레버리징하는 효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좀 잘 활용하시고 또 잘 개발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너무 뭐 어찌 보면 잘 작동하는 어떤 기술을 가져다가 그걸로 문제를 푸는 게 물론 뭐 당장은 중요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기술이 뭐 굳이 얘기하자면 딥러닝 기술이 이게 만능이고 궁극의 선이니까 이걸로 끝내야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도 어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방법이 끝내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분석된 문제에 적합한 도구들이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모아서 결국 최선의 문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주재하는 바처럼 소위 GitHub이라는 걸 통해서 인공지능 분야의 소스 코드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죠. 이건 사실 조금 의아한 현상인데요. 뭐 예전 같으면 수십억을 들여서 단연간 어떤 갈고 닦았던 기술을 그냥 거저 공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최근의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은 일단 학회를 합니다. 나 이런 거 했어. 그럼 저쪽에서 난 이런 것도 했는데 그래 둘 다 모아서 이것도 했어. 이것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마구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공개가 적당히 돼야지 쓰기 쉬운데 지금은 공개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가만 보시면 예를 들면 엄선에서 한 100개 정도만 딱 정리가 돼 있으면 그것만 마스터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하루에도 수백 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많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적절한 옥석을 가리고 내 문제를 푸는데 잘 만드는 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래서 딥러닝,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잘하는 사람이 꼭 잘하지 않아요. 수학 잘하시고 뭐 그런 거 분석 잘하시는 분이 훨씬 잘하실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그런 인사이트나 능력이 결국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빠르게 뭐 사회 현상이라든가 산업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주로 제가 주로 공부하는 게 인공지능이라서 인공지능 입장에서 그런 사회 변화 그리고 또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칠지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